경제 체질이 개선돼야 되겠죠. 반걸음이라도 우선 나가는 게 본질을 핵심을 봐야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생존의 본능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굉장히 신중한 방식으로 질서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오히려 이쪽이 굉장히 설당이 굉장히 좁아졌겠죠. 그런데 국정조사 한번 하지 않고 무리한 방식으로 그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의 과정을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민주주의 원리에서 다수결만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특히 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집단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그 원리가 그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0석 이상 가진 정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무소불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프로TV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더 폴리틱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좀 화사하고 재미있고 그러나 또 깊은 다양한 고민들도 네, 모르는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부산의 경제와 관련한 고민들을 딱딱하지 않고 또 재미있고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지자체장은 또 지자체장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볼 때 24시간 중에 그래도 반 이상은 서울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중앙무대. 네. 그래서 요즘 또 핫한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2부에서도 계속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몇 학번이시죠? 7, 8학번. 7, 8학번. 그러면 대학생 시절에 또 나오신 대학이 그 데모하기로 유명한 대학이었으니까 서울의 봄 이런 거 다 경험하셨겠군요. 서울의 봄 때 제가 정말 열심히 나와서 데모를 했죠. 그러니까요. 데모를 했고 그때 그게 바로 5.17 이전이었는데 5.18 사태 나기 전에 5.17 계엄 전에 5월 13일 날 데모하다가 제가 눈이 크게 다쳐갖고 체류탄 맞아서 지금도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엄의 추억이군요. 그러셨군요. 계엄은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계엄은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정당 여부를 떠나서 저는 계엄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또 안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가 이게 갖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정말 신중하고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따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수단으로서는 좋지 않은. 제가 이제 그 당일 날도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국회 그 의결 이전에 이거는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엄은 즉각 해제되는 것이 맞다고 논평도 했죠. 그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게 조금 복합적인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2016년에 한번 그 탄핵 사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의 그 국민들의 그 인식의 거는 이제 이 탄핵 과정과 탄핵 이후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또 그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투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탄핵과 이 탄핵 이후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제 그리고 미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돼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우려 반 뭐 하여튼 이런 걸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예. 이게 회로를 따라서 정치 의식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점점 더 이제 공감의 그 터전이 약해지는 그래서 양극단에 양극화, 예. 알고리즘 말씀하시는 알고리즘 거죠. 또 팬덤화 또 이렇게 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하고 또 이 감성적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감성을 강화해서 거기 일부 논리를 넣어서 그렇죠. 이렇게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이 조금 이제 합리성의 정치에서 점점 더 이 조금 좀 비합리적인 감정의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되는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가 옳으냐, 뭐가 합리적이냐 이런 것보다는 뭘 믿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이게 되는 어느 쪽이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로서 저는 비교적 그래도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의문보가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계엄 이후에 흘러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을 하셨다는 건 하시고 계시다는 건 어떤 점이 좀 불편하게 보이셨다는 뜻일까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계엄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정당하지 인식을, 않았다. 인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 과정 자체가 보다 그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은 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치의 과정을 온전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회복력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이게 지금의 그 야당도 굉장히 서두르고 또 서두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 자체를 일종의 전제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예를 하나만 예를 들어주신다면. 들어서 한덕수 총리 탄핵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명분을 준 거기 명분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은 20몇 명에 대한 탄핵 이것도 사실은 온당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탄핵이 그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과다했다라는 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별개로 봐야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게 헌재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이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의 그 무리한 탄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원인으로 이제 제기는 되지만 그것과 그래서 계엄이 온당했느냐 온당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하고 그 뒤에 그렇다고 해서 A가 틀렸다고 해서 B가 저절로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가 틀렸는데 B가 이거보다 더 틀리거나 더 무리한 일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또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그 계엄 이후에 이걸 권력이 눈앞에 왔잖아요. 눈앞에 왔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신중한 방식으로 또는 질서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지금 오히려 이쪽이 굉장히 설당이 굉장히 좁아졌겠죠. 그런데 국정조사 한번 하지 않고 조사도 한번 없이 그냥 탄핵으로 바로 들어가서 탄핵을 관철을 시키고 그 관철을 시킨 이후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무리한 방식으로 그 한덕수 총리 이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의 과정을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이전에
좀 입법 독재라고 하는 그 인상을 강화시켜준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전제하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은 다수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에 거의 근접해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나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견제로 끝나야지 전제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국회법이 선진화법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네. 그 선진화법에 정신이 있는 거라고요. 과거에 그 이전에 동물국회, 식물국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뭐 이게 동물 뭐 몸싸움하고 뭐 이런 거를 극복하고자 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선진화법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섭단체끼리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이 과정에서 폭력은 쓰지 마라. 이건데 이게 180석이 한 당이 안 넘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만든 법이거든요. 예. 근데 180석이 넘어버렸어. 넘어버리니까 당장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선진화법이 단 무력화돼요. 예. 그다음에 교섭단체 중심주의라는 것도 이렇게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을 한다는 원칙도 무시. 그게 180석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분의 3 원칙이거든요. 선진화법에 따르면 5분의 3을 넘지 못하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되고 그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은 이게 상임위의 5분의 3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견제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180석이 5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3이 넘어 놓으니까 그 선진화법 자체가 무력화된 작동을 거예요. 못하고 다시 무력하니까 무리한 탄핵, 무리한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견제 장치 당신들이 없이 협조 안 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대로 했고 더 하기 좋아졌죠. 옛날에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날치기 한다 그러면은 상임위 점거하고 막 본회의장 점검하고 선진화법 때문에 그거 안 되죠. 선진화법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 이제 폭력을 못 쓰니까 어떤 물리력을 못 쓰니까 더 이 입법 독재를 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180석이 넘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그동안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평소 강조했던 게 우리가 이 뭐 민주주의 원리에서 다수결만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히 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집단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그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는 원칙과 공화주의라는 거는 제일 경계하는 게 그 권력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다시 말하면 권력 남용을 하지 말라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분들도 이게 권력을 공적인 권력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이해를 해서 그 행사를 하고 의회도 의회 다수당이 이거를 공적으로 권력 남용을 하지 말라는 원리를 무시하고 권력 남용을 하고 그러니까 행정의 뭐 전제와 입법의 전제가 함께 표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 계엄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거꾸로 한번 전제를 해보면 이런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당이 다수당이었다. 그 경우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지금 시장님이 지적하는 야당의 행태를 여당이 만약에 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180석이 넘었다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런 견제도 못하고 정말 그건 독재로 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180석 이상 가진 정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무소불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180석 이상은 못 갖게 법을 막아야 되겠네요. 아예 그냥. 그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소선거구제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 다수 대표제니까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5% 더 얻은 거거든요. 의석수는 굉장히 의석수는 많이 거의 뭐 60석, 70석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라고 비합리적이고.
양당제는 하여튼 정치적 적대를 굉장히 심하게 시키고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해야 내가 집권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음.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도 양당제인 경우에는 영국처럼 소선거구제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대립이 항상 좀 심하죠. 그러나 거기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극복하는 힘들이 있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 권력보다는 네. 훨씬 견제의 권력이 작동을 하고 그런데 이 대통령제에서 양당제는 이게 뭐 후안 린츠라는 옛날에 그 학자도 그걸 비교 연구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이게 정치적 적대가 심화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원활한 그 국정 운영이나 이런 정치적 적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도를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당제 구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서의 어떤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지. 소선거구제를 바꾸자 다른 걸로. 예, 소선거구제도를 일정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구에서 뭐 2등까지 하고 지역구를 넓히는. 지역마다 옛날에 많이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이제 복합선거구제도입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게 동질성이 강한 데는 좀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뽑고, 그러니까 뭐 이게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당이 추천을 해갖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웨덴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비례대표도 없죠. 예, 유권자가 맞습니다. 지명해서 뽑을 예. 수가 있어요. 유권자가 네. 추천하고. 아니 그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대표님 또는 김 대표님 이름이 있으면은 내가 3프로 TV 봐서 좋다. 그러면 거기다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찍는 거죠. 그럼 순번은 전혀 그러면, 무시되는. 그렇죠. 그러면 내 최다 득표한 사람부터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또 민감한 정치 현안으로 좀 돌아가서 계엄에는 이건 정당성이 없는 계엄이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셨고, 다만 정당성이 없는 계엄을 대통령이 했다면 그건 헌재에서 판단하겠으나 국민들의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정당하지 못한 탄핵을 하고 의회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국가를 퇴행시킨 일이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에서 이제 탄핵 절차를 하고 이제 헌재에 가서 한참 지금 헌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데 다만 절차적으로 야당이 좀 미숙하게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단순히 미숙한 게 아니고 이게 듀 프로세스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는 거하고 합법성이 없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합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 절차로 사법부에서 따져야 될 예. 문제죠. 그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재판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절차적 흠결을 안기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구속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지금 이 공수처나 이런 데서 보여준 건 굉장히 흠결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직권남용으로는 소출을 못 받는데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걸어갖고 이 내란죄로 이걸 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쟁이 될 부분이고 왜 이런 법적 절차의 흠결을 논란의 여지를 남기냐 이거죠. 원래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다 급한 거예요. 빨리 대통령 인신을 구속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앞서니까 네. 그 수단의 정당성, 합법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 이게.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법부에서 또는 사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준사법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치를 제대로 안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흠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다 사람들이 판사가 성향이 뭐야 이걸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저는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잖아요. 다. 그런데 사법부를 전부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저 정치 성향이 뭐냐
또 그 성향에 따라서 결국 판결이 날 거다. 그런 그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승복을 한쪽에서는 못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죠. 예, 물론 예. 그거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그 법적인 결과로서는 승복하지만 마음으로 그걸 승복하기가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그 굉장히 갈등의 소지들을 남기면서 모든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듀 프로세스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되고 있다. 근데 이 압력을 누가 주로 그 주도해서 넣느냐 하면은 현재의 민주당이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왜 마음이 급했을까요? 법적 절차를 그거는- 밟으면 되니까. 그거는 되는데. 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급한 거지.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그 탄핵을 해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 재심 결과를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사법 표면화되기 리스크, 전에 대선이 있어야 사법- 된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모든 일을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증거 인멸이나 말맞추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건 절차적으로 보면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출두라든지 이런 절차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르게 관저에서 나오질 않고 거기에 법적 절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라. 근데 저는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기존의 대통령들은 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또는 탄핵 심판 이후에 조사를 받은 겁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인신구속을 하려면 그게 아무리 뭐 그 국민들마다 이 감정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국민 여론이 뭐 이게 왜 이런 걸 했느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빨리 그 인신구속을 해라라는 여론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그 절차적 미비를 그대로 안고 막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막 선동을 해갖고 이 관철을 시킨다. 그거는 그 자체로 후유증을 안기는 거고. 그 현직 대통령을 그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예도 별로 없지만 이런 일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경우들이 있었냐?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또 그게 과연 정당했느냐는 문제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헌재 판결이.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예측은 제가 하는 순간 저도 굉장히 큰 논란에 쌓이기 때문에 방송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안 넘어가신다. 초보적인 그런 유도신문을 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 이거 안 물어볼 재간도 없잖아. 그럼 쟤네들은 도대체 뭐 한다고 저기 앉아 있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러게.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시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그걸 쭉 그 시장님의 얘기를 이렇게 잘 해석해 각자 해석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잘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지금. 물론 이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뭐 이 과정이 뭐 맞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탄핵 초기라든지 계엄령을 발동했을 때 그때하고는 다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왜 나오는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이제 보세요?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과거의 행위에 대한 평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올 어떤 현상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그 중첩이 돼 있는 거죠. 예. 지금의 현상. 그러니까 계엄 초기에는 당연히 그 계엄에 대해서 보수층들도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미래에 올 권력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괜찮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게 될 경우에 어떤 우려가 있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국면이 오면 그 부분은 또 피하고 싶은 이 심리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다 여부 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양당제의 포함이 돼 특징이네요. 있지만, 예, 예. 이쪽이 싫으면 이쪽 그렇죠. 지지율이 예, 올라가고 그런 이쪽이- 걸로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여기에 조금 밑바닥에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딱 누군가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게 보수나 중도 쪽의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지금이 대한민국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국제 정세가 기로에 있는 국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번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그레이트 게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이제 영국 편을 먹고 아시아를 지배했잖아요. 그때 한국은 뭣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를 잃었고 45년 이후에 미소냉전이 있을 때 한국은 미국 편 들고 북한은 소련 편 들었는데 그게 70년 뒤에 지금 이렇게 차이를 낳았잖아요. 그때 좀 현명한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또 하나의 그런 제3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뭐 자꾸 중국 문제가 이게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줄을 잘 서야 되고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에 해왔던 특히 이번에 탄핵 소추안 일부 처음에 뭐 북중러 그거 안 한 것도 탄핵 사유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 두려움과 또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또 합리적인 판단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 정세가 국내 정세로 투영된 측면도 저는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상대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수라고 하는 정치 집단 혹은 그룹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인 분들도 상당히 아쉽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 반대쪽에서는 뭐 더할 나위도 없고요. 합리적 보수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고 계신 분이니까 보수에 대한 반성을 하자면 어떤 게부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몇 년 전에 제가 반성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저는 앞으로도 지켜야 될 그 정치 철학적인 가치는 자유민주공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헌법 정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잡아야 될 보수가 과연 이 정신에 우리가 충실했는가 이거를 이제 또 한번 반성할 기회를 준 거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공화라는 가치를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공화는 어쨌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권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쌓아가는 거다.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강한 리더십을 강한 인성에서 찾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강한 리더십을 이제 공화라고 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강한 인성이 오는 게 아니라 강한 권력 기반을 만드는 건데 강한 권력 기반은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가급적 넓게 폭넓게 사용하는 겁니다. 폭넓은 세력들을 자기 권력 기반으로 만들고 그들을 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권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보수도 이 권력을 일종의 그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권위주의적인 잔재로부터 충분히 자기를 분리해내지 못하고 또 권력을 잡으면은 그 포용적이고 이 포괄적인 공적 권력의 사용보다는 자꾸 배제적인 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좁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도 그 맥락 중에 하나로 보세요. 거부권은 뭐 법률에 대한 거부권이니까 그렇지만 권력 운영을 하는 데서 사실 뭐 그 인사의 폭이라든지 또 껄끄러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나 그동안 뭐 많은 사람들을 이 끌어안고 다 아무리 이견이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포용적으로 끌어안고 권력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조금 더 당하고
저희 대통령실이 음. 같이 그 협의하는 구조 속에서 권력을 운영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하고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은 뭐 이 용어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정권 초반에 핵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 네. 그렇게 이제 권력을 이 좁게 쓰다 보면 이너서클이 그 도드라지게 되는 거고 이너서클의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너서클이 그런 만큼 또 우리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죠. 그렇죠. 표적이 되면 그 표적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권력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이 악순환이 나타나거든요.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화의 개념을 잘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뭐 특정인만 그랬으면 저분의 문제구나 하면 될 테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이 대체로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든 야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치인들 흔히 하는 얘기죠. 권력은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 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한 리더십을 행사했다고 그 평가받는 사람이 링컨이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권력을 연합의 권력으로 사용을 했고 링컨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자기 경쟁자들을 내각에 들여갖고 다 함께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미국이 연방을 유지하고 노예 해방을 실질적으로 해내는데 큰 힘이 된 강한 리더십입니다. 루즈벨트도 대공황 이후에 권력을 굉장히 포용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이 뭐 정치적인 가치랄까, 정치 철학적인 이 그 강한 인식이 있어야 실제로 권력을 자기가 가졌을 때 유혹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강한 리더십을 만들겠다고 생각해야지 강하게 권력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약한 권력이 된다. 이런 생각을. 어쨌든 굉장히 그 글로벌 트렌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기존의 생각에서 저게 그리고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죠? 한국의 어떤 여론 혹은 정치권의 이슈 이런 것들도 저게 정말일까 하는 이슈들 예를 들면 부정선거 그거를 아니 대통령도 어쨌든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상황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시장님께서도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거 한 표라도 물샐 틈 없이 다 확인할 것 같은데라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네.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자꾸 구미집어라 그러시네. 그래서 좀 질문이 길어집니다. 네. 이제 저는 뭐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쭉 저도 선거를 치러봤고 지금 선거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선거 관리의 허점들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검표하는 과정에서나 대법원까지 간 사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들은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든지 무슨 개표 부족이 있어서 저는 그건 믿질 않아요. 해프닝은 있을 수 있었다. 근데 다만 또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의심을 지금은 이게 소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수의 국민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은 절대 적은 의미 있는 수의,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30%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 설명해 줘야 될 책임. 그 몇 명이라도 그걸 의심을 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풀어줘야 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카운터빌리티거든. 그게 책임성이고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게 책임성이기도 하고 설명해 주는 그 의무거든요.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의무는 선관위가 갖고 있는 거지. 그거를 몇 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제껴버릴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그러면 성관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분들하고 설명을 해서 그걸 줄여주는 예. 책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들친절했다. 소극적이고 예. 사법부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법적으로 마지막 예를 들어 대법원 마지막 판결에 270 민경욱 의원인가요? 그 지역구에 270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선에는 지장을 안 주니까 그냥 법원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여지를 그 반대하는 270표는 쪽에서.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안 풀어진 상황. 안 풀어진 상태죠. 그 안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걸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하물며 그래서 예. 이번에 헌재에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 그거를 이제 개표를 해보자. 그런데 헌재에서 안 받아들였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단순한 궁금증이 드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특정한 선거는 지난번 총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난번 총선이 잘못됐다라는 그 의혹을 갖고 있다. 근데 선거 사무는 행정부가 주관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러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대통령의 책임 아닙니까? 물론 뭐 연관이 네. 돼 있죠. 근데 연관이 돼 그거를 있는데. 대통령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행정명령을 하던가 뭐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 거. 근데 선관위는 같은데.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행정 지원은 해주지만 예. 선관위 업무는 그 장악이 안 된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21세기에 이런 정말 이 근데 선대화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잖아요. 하기야 그렇긴 그런데 네. 미국도 문제고. 아니, 아니, 다른 걸로 선- 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선거의 그 부정 여부 개표를 잘못해가지고 21세기인데 네. 그거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혼납니다. 아니 그 잘해야죠. 그 부정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걸 가지고 국론이 분열될 일이냐 과연 안 그래도 분열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이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거는 이과의 눈으로 보면 예. 이게 싸울 일도 아니고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인 예. 거죠. 아니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 왜 그 시장님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안 되시는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오늘부터 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저는 그런 권력 의지가 아직 없습니다. 시장님은 아니 그런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모든 국회의원, 모든 지자체 단체장은 항상 머릿속에 나도 언젠가 하물며 초선 의원도 그렇게 생각한다던데요. 그 권력 의지라는 거는 네. 이게 뭐 때가 되면 하겠다 이거는 권력 의지가 아니에요. 권력 의지라는 거는 그때를 내가 만들고 의지를- 싶어야 그렇지. 권력 의지다. 그게 주체적으로 그거를 갖는 게 권력 의지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왜 없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의 때는 없다면. 언제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 시정을 하거나 뭐 정치를 어떤 자리를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정직한 얘기입니다. 정직한 얘기고 지금 시장도 제가 시장 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시장을 목표로 해서 시장이 된 게 아니고 보궐선거 그 나오셨죠. 당시의 네. 상황에서 시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 당시 또 그런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권유를 받아서 출마를 한 것일 뿐이에요. 어떤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오늘 부분적으로 표출한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이 담론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고 이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뭐 이제 부정선거냐 아니냐 뭐 또 뭐 이제 아주 좀 트리비얼하다 그럴까요? 작은 이슈들 갖고 막 크게 싸우는 이런 좀 이게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저는 보수 쪽에 어쨌든 몸을 담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좀 정치 담론을 좀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고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권력은 어떻게 운용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금 그 답을 갖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 세력들이 사실은 정당이 돼야 되는 거고 정치 세력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걸 갖고만 이제 그 정치 전략적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 무엇을 위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좀 내놓고 이런 걸 갖고 좀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를 좀 내고자 하고 제가 2019년에 사실은 보수가 분열돼 있을 때 혁신통합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강하게 네. 이게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창을 했고 그때도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써갖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그때 이제 통합을 해냈거든요. 지금도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하자가 아니라 뭐에 대한 조금 우리가 강론을 만들어 놓고 담론을 만들어 놓고 그 담론을 가지고 좀 하나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운영하겠다. 거기에는 과거 권력에 대한 이제 반성적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맨날 연속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이렇게 탄핵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미래로 나가는 그런 기획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내가 좀 어떤 역할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권력 의지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보다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수로 뛰는 방법보다는 그러는데 선수들에게 뭐 코치의 역할이랄까 또는 뭐 이게 선수들을 하여튼 대개는 그러다가 답답해서 그라운드로 나가시는데 플레잉 코치도 있어요. 플레이 코치도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전국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어쩌면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만약에 그렇다면 불과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네. 지금 2월 중순 넘어가니까 이제 뭐 한 2달 길어야 3달 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인용이 돼서 벌어진다면 선수는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자유롭게 여야의 어떤 대선 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민주당은 오히려 좀 간명한 것 같고요. 민주당은 아마 결국 다들 뭐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재판 결과가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2심 재판 이후에 대법원 판결을 그러면 대선이 만약에 뭐 지금 대선을 아직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뭐 2심 판결이 아주 뒤로 미뤄진다면은 뭐 모르겠을 때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2심 판결은 상당히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게 변수일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쪽은 모르긴 말라도 지금 이 조기 대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몇 번의 좀 굴곡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만 무슨 지금 나오는 지지율로만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변화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바꿔서요.
지금 이런 환경,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대응력을 높여야 될 환경이기도 하고 또 국론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분열된 경험도 많지 않은데 그럼 어떤 리더십이 만약에 조기에 대선을 해야 된다면 어떤 자질을 가진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적합한가 이렇게 여쭤보죠. 이전에 2014년에 책을 쓸 때는 제가 공진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진화 모델에서 제가 예. 따와서 한 건데 그게 공감, 공존, 공생이죠. 공생, 경쟁, 혁신 그리고 이 진화 이 네. 네 가지를 포함하는 건데 이런 어떤 이 공진화라는 게 적대적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쟁하면서도 서로가 진화하는 모델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공진화의 대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진화를 이끌 수 있는 그 공진화에 걸맞는 리더십이 나올 필요가 있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공감 능력을 굉장히 높이고 그리고 이 혁신에 대한 이해, 혁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저는 좀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뭐 AI가 다 이 세상을 그 바꾸는 힘이 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정치권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 시대의 혁신이라는 게 어디서 주어지고 어떤 방향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권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제적인 권력의 운용이 아니라 이 연합적인 또 이 공유하는 권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리더십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스트롱 리더십은 필요하되 스트롱맨이 하는 스트롱 리더십이 아니라 스트롱한 권력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본인은 본인 생각 본인은 안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다음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했더니 딱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적합해. 나 같은 사람이 우리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야.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표현까지. 자, 3프로 TV가 준비한 더 폴리틱스 네. 이 새로운 코너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겠으나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오래 듣고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바를 가장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저희가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이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취지를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향 분이라서도. 그리고 저는 하면서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뭐 또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혁신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박형준 전 교수님이든 현 부산시장님이든 그 생각을 좀 제대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꼭 좀 한번 불러주세요. 예. 저는 아니, 저희를 불러주세요. 그 얘기 제가 할 얘기가 좀 네, 많이 딱 있습니다. 그 주제로만 네. 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뭐 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럼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날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산에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